안녕하십니까, 장단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인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계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예산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렸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오늘은 설계 발주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설계 용역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계 용역자를 잘 선정해야 좋은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설계 용역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사전조사사항, 예산 및 설계기간, 설계 용역비 대가 산출 방법을 설명드리고, 설계 과업 내용서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표준 과업 내용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설계 발주를 잘해야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체결 이후 설계사와 계약 간의 분쟁 발생이 있을 수 있는데, 분쟁 발생을 대비해서라도 과업 내용서의 구성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계 발주를 위한 기초 자료는 우리 사업 구상 단계에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와 사업 추진 일정, 예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관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현황 자료와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작성한 설계비와 공사비 산출 자료를 확보하시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특히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과 건물 용도에 따른 개발 면적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용역,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 문화재 구역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시 발굴 조사 용역의 시행 여부 경우 설계 용역 발주 전에 반드시 먼저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우리 정부 24 많이 이용하시죠? 정부 24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문서입니다. 일단 대상 토지에 지번이 있으면 그 지번의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개별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지구 등 토지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지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예시 자료를 보니까 동지번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 규제상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부대의 건축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 작전상 건축이 불허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들어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공사 수행 방식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운 게 많죠. 자,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발주처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에요. 나는 아직은 설계 용역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 중에 처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봐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공사 수행 방식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자, 공사 수행 방식은 그럼 수요기관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자, 공사 수행 방식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 지식으로요. 공사 수행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공사에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로 한정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가장 흔한 방식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설계 용역사를 우리가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그 결과물을 시공사간 경쟁을 통해 입찰을 붙여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법령상으로 기타 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설계 시공 분리 방식 즉 기타 공사는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익 방식 등의 입찰 방식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형 공사 수행 방식인데요. 우리가 대형 공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하고요. 대안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이 턴키 방식은요, 사업 구상 단계에서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합니다. 아까 대형 공사라고 했잖아요.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 용역을 합니다. 설계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뭘 하느냐? 이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은 우리 건물이 어떤 성능을 나타내야 된다는 입찰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이 성능에 대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와 시공을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가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선정하는 방식으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입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대안 입찰 방식은요, 건축보다는 토목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원안 설계를 완료한 후에, 원안 설계가 반드시 완료가 돼야 됩니다. 원안 설계를 완료한 후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공사 수행 방식은 기술 제한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기술 제한 입찰 방식은 이를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방식과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입찰 방식으로 나눕니다. 자, 지금까지 대형 공사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형 공사 공사 입찰 방법 결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매달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대형 공사 그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됐다. 그럼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 요청하고 그 공사 수행 방식이 결정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턴키를 하고 싶다고 턴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절차예요. 그래서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요.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계획 용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공사,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다가 내가 기타 공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의 이거는 요청하면 얼마 안 돼서 바로 회신이 옵니다. 다음은 설계 용역자 선정 방법의 결정입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설계자 하나 선정하는데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일단 설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입니다. 이게 2.3억 원은 예전 기준이었고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고시금액 이상의 건축 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해라. 그 2.3억이면 공사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억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작은 공사를 할 때는 설계 공모를 굳이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개 100억 이상 공사 같으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계 공모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이. 자, 그래서 설계 공모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설계 공모 방식에는 일반 공모와 2단계 공모, 제한 공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설계 공모 방식 및 설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그 협의 결정을 딱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예산을 검토해야 됩니다. 설계는 마찬가지로 공사비 예산액을 근거로 설계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예산액이 맞아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를 뽑는다고 했어요. 이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청사다. 청사면 대형 청사냐 중형 청사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청사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서 가격을 선정을 해서 공시를 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이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턱없이 부정하면 안 되겠죠. 내가 10,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제곱미터당 300만원짜리 건물이다. 그러면은 10,000제곱미터니까 300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발주처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100억밖에 안 줬어요. 그럼 10,000제곱미터를 못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발주처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라고 하는 게 그 면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지하층에 연약지반이라든가 안반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수요기관에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 설계 기간을 검토해야겠죠. 설계 기간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설계 기간은 다양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예전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요즘에는 거의 지켜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워낙 복잡 다양해지고 이 설계 기간에 따라서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 공을 많이 들이는 수요기관 같은 경우는 설계 기간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를 좀 빨리 서두르고 시작하는 거는 막 대폭 단축을 하기도 하고요. 설계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예시절이에요. 이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더라. 1000억 이상 공사를 봤더니 이 10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를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고 실시 설계를 한 6개월 정도 하더라. 그래서 합계 한 12개월 정도 들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약 10개월, 200억에서 500억 정도는 8개월, 100억 이상인 경우에 7개월, 100억 미만인 경우에 5개월 정도 들더라. 이런 게 이 정도 들더라는 거지 이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설계 기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다. 이거 뭐 최하 정도 베이스로 본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다음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뭘까요? 말 그대로 공간. 내가 어떤 이 건물에 10,000제곱미터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로비는 얼마를 정하고 뭐 우리 원장실이 있는데 원장실은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래서 원장실은 뭐 크게 잡고 회의실 넓게 잡고 강당 좋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공공건축물, 민간 건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공공건축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공공건축물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청사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 청사 관리 규정에서 반드시 이 이상의 면적은 하지 마라 하는 게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가면 답답한 내용이 뭐냐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당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면적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하지만 공용 면적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정도 산출하는데 참고로 건물 수준이 중간 이하 이거는 공용 면적비는 약 20% 안팎 정도면 될 거고요. 약간 요즘에 고급화 추세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죠 로비나 이런 것들 공용 공간입니다. 이때는 보통 공용 면적을 4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건축은 면적이 공사비다. 근데 공용 면적을 많이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보시면 자, 정부 청사 취득빛 배정 면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관급 사무실이요. 단독 사무실일 경우에는 165제곱미터를 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장관급은 우리나라 부처니까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축물은 거의 세종시에 다 지어놨죠. 그래서 공공건축물에는 이제 2, 3급짜리 국장, 단장, 3급 과장 이 정도부터가 아마 공공건축물의 기관장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거기에 보면 단독 사무실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 기관장실은 5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50제곱미터면 쉽게 얘기해서 5m, 10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좁습니다. 6급 이하 보시면요, 일반 직원이 7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자리가 이렇게 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 전에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추가 가업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추가 가업에 대한 내용들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